우리가 펑펑 써온 일회용품. 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덮쳐온다.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쓰레기의 역습. 제3회 진행을 맡은 삐삐. 저는 지우입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 그에 우리 지구도 위협을 받고 있죠.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쓰레기의 역습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 모두 제로 웨이스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번 주에는 백나윤 활동가님과 함께 우리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3강에서는 다시 홍수열 박사님 만나서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쓰레기의 역습 시작하기 전에 캠페인송 한 곡 듣고 올게요.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편리해서 마구 쓴 일회용품, 쓰레기통 한가득 넘치는 쓰레기, 지구 안에 넘쳐요 일회용품. 한번 쓰고 버리면 나는 점점 커지네. 한번 쓰고 버리면 나는 힘이 세지네.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안돼 일회용품 안 돼요.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아파 지구가 아파해요. 네, 쓰레기 상식. 우리가 몰랐던 쓰레기 상식. 오늘의 주제에 맞게요.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OX 퀴즈로 가볼 겁니다. 삐삐님 준비되셨나요? 네, 완전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삐삐님께서 정답 외쳐주시면 되세요. 네. 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깨진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하나, 둘, 셋. 답이 OX인데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왜 세모죠? 이게 깨진 유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 쓰레기가 맞는데요. 이게 부피가 너무 크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특수 규격 마대를 사용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답이 맞습니까? 정답 맞고요. 예. 일단 제가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깨진 유리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요. 이 깨진 유리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게 되면요, 그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미화원 분들이나 또 수거하시는 분들의 그런 안전이나 위생, 효율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게 돼요. 이 깨진 유리를 자칫해서 손으로 짚다가 보면은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진 유리는 절대 그냥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깨진 유리를 버리실 때 뭐 소량이면은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그냥 종량제에 넣어서 버리면 되지만, 이게 양이 조금 많거나 방대한 경우에는 그 종량제 봉투가 또 찢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아까 삐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 규격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리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이것이 소각장에서 분류하게 되는 선별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선별하시는 분들의 손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작은 조각들이 다른 물품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셔야 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특수 규격 봉투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헷갈렸었는데 최근에 도자기를 배우면서 알게 된 게, 흙이라는 물성은 뜨거운 열을 받아서 한번 굽게 되면, 가마에서 나오게 되면 아예 성질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물성 같지만 이것이 한번 물성이 바뀌면 절대 썩지 않는 물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도자기를 더 이상 배우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보면은 신라시대 유물, 유적 이런 거에 토기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이집트 때 토기까지 발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몇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지 않고 썩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특수 규격마다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이 되게 작더라도 꼭 네. 챙겨주시길 바래요. 네, 제가 이제 퀴즈를 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우리 삐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 깨진 유리 어떻게 버리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홍수열 소장님 만나서 이것보다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해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자연환경을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네, 캠페인송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지난 1강에 이어서 홍수열 소장님 만나 말씀 이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잘못된 분리배출이 쓰레기 문제 중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훈님? 네, 먼저 첫 번째 강의 쓰레기 분리배출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분석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유튜브에 뽀로로 비행 분석 치시면 뽀로로가 노래하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다 노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의 기준, 안전의 기준, 효율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위생이야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의 기준은 유리조각이나 칼날 조각, 바늘, 주사기, 송곳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은 분리배출하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냥 유리병이 깨지잖아요. 유리병이 깨진 걸 분리배출하게 되면 컨베어 벨트 위로 깨진 유리조각이 올라가겠죠. 유리병은 백색, 녹색, 갈색 색깔별로 선별하는데 깨진 유리조각을 색깔별로 선별 못하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조각은 분리배출해봤자 쓰레기에 선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깨진 유리조각이 재활용품 속에 숨어 있다가 집을 때 찔려요. 선별장에서 수선별하는 작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찔려요.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날카로운 것들은 분리배출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할 때 어떻게 해요? 한 차에 실죠. 또 한 차에 싣는다고요. 왜냐하면 페트병만 싣는 차, 유리병만 싣는 차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환경적으로도 운반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차로 그냥 돌면서 한꺼번에 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로 다 실은 다음에 선별장 가서 컨베어 벨트 위로 올려서 선별한다고요. 그러니까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컨베어 벨트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면은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별장에서의 선별이 최종 선별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별장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하려면 봉투를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쏟아야 선별이 되겠죠. 그러면 봉투가 많아지게 되면 뜯어야 될 봉투가 많죠. 많이 뜯어야 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적게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 품목 하나하나를 비닐로 싸는 것보다 투명한 비닐에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나아요. 한 번만 뜯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낫다고요. 주택가 지역은. 그러니까 수집과 선별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배출하는 사람도 깔끔하고 수집하는 사람도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선별 작업에서 한 번만 뜯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에서 소량의 재활용품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투명한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 방식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세분화시킬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캔 따로, 유리병 따로, 페트병 따로, 비닐 따로, 따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자체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열심히 세분해서 배출했는데 왜 한꺼번에 싣냐. 니들 재활용 안 하는 거지. 자꾸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분류 방식으로 배출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하는 거니까 부피가 작은 놈들은 분리 배출해봤자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놈들은 분리 배출해봤자 쓰레기. 가 되는 것이죠. 빨대나 볼펜이나 분리 배출도 이거 어떻게 선별해요? 그래서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되려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따로 모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비닐을 딱 찢어볼까 말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딱 찢어보면 안 된다, 딱 찢어봐도 된다 얘기하는데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딱지를 접어도 괜찮아요. 왜? 비닐만 따로 버리잖아요. 비닐만 따로 버리면 이렇게 따로 버린 비닐을 가져가서 펼쳐놓고 다시 비닐을 골라내요? 멍청하게? 비닐만 따로 버렸으니까 비닐만 따로 버린 걸 가져가서 쫙 펼친 다음에 비닐이 아닌 것만 싹싹 골라내면 다 비닐이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비닐이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비닐을 선별해요. 그러니까 비닐을 골라내야 되니까 비닐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손으로 선별할 때는 문제가 생기죠. 다음에 근데 또 비닐은 또 이렇게 무게도 안 나가는 걸 사람이 손으로 선별하는 건 가성비가 최악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떡하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진공 청소기 갖다 대요. 공기로 비닐을 빨아들여요. 그런데 딱 찢어보면 안 빨려 들어가요. 무거워져서. 그러니까 딱 찢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비닐은 비닐봉투에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 그래서 선별장에서 비닐이 들어가 있는 뭉치는 통째로 선별할 거야.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비닐봉투 안에 딱 찢어버서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딱지 접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네, 첫 번째 강의 부분 듣고 왔는데요. 저는 비행 분석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썩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단어가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님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할 때 솔직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런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냥 쓰레기 버리면 분리 배출하면 그게 끝 아니야? 라고 보통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요 안에도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하면 그것을 지자체가 수거를 하고 또 선별장에서 또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안전과 위생과 그런 효율의 그런 기준을 지켜줘야 한다. 이것들을 또 핵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삐삐님께서는 보통 이제 분리수거를 하실 때, 분리 배출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분리 배출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이게 혼자서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하나 모르면 검색해보고 어플도 찾아가면서 뭔가
이해해보고 네. 홍수열 소장님은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관련된 강의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알려주면 주민들도 왜 아파트에서는 일괄적으로 버리고 뭐 주택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따로따로 뭐 아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버렸는데 왜 일괄적으로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회의감이 들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가서 맞아요.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이 쓰레기 선별 과정에 대한 믿음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효능감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모르는 게 또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저랑 삐삐님은 이제 들었으니까 아니까 이제 제대로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에서 홍수열 소장님이 이게 가성비가 최악인 일이 이 손으로 수작업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작업이 다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공짜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이유는 당장에 선별하는 그 과정 자체는 돈이 많이 들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 그런 환경적이고 사후에 추후에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원을 다시 채취하고 채굴하고 가공하는 그 최초의 비용을 따졌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효과인데요. 분리수거를 돈을 받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이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여기 동참하게 되는 일종의 옆구리 찌르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분리수거의 그런 혜택이라 해도 되나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잘 알고서 우리 분리배출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분리배출의 기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종이의 분리배출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물에 풀어서 종이 섬유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안 풀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종이가 어떤 경우에 안 풀어지냐? 비닐에 코팅될 경우. 근데 모든 비닐 코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양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돼요. 왜? 물이 스며드는 속도가 아주 느려지기 때문에 종이가 물에 잘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럼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팅되지 않는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종이와 비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활용은 됩니다. 그래서 단면 코팅까지는 괜찮고 양면 코팅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컵은 안쪽만 코팅되어 있죠. 단면 코팅이에요. 그러니까 세척만 잘하면 이쪽은 종이로 분리배출해도 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콜라를 담는 컵은 뭐예요? 양면 코팅이죠. 안에 얼음을 넣기 때문에 바깥에도 이슬이 맺히니까 비닐을 발라요. 그러니까 양면 코팅 컵이죠. 그러니까 종이컵을 분리배출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분리배출해도 되는 종이컵이 있고 안 되는 종이컵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도 얘들만 따로 모을 수만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컵만 따로 모으기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에 얘들도 냉장고에 집어넣는 애들이니까 양면 코팅이고 얘들은 단면 코팅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비닐 코팅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단면 코팅도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쓸데없는 비닐이 사용되는 것이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지회사에 가면은 비닐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다 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으면 안쪽에 비닐 코팅해서 밀리리터당 10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종이컵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니까 써도 괜찮겠나가 아니라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감열지, 감압지, 뭐 이런 종이가 뭐냐 이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안 돼요. 택배 배송장,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다음에 영수증 중에서도 이렇게 광택이 나는 하얀 종이에 인쇄가 되는 거 있죠. 그냥 기계 삐삐삐 하면서 빠져나오는 것들. 주로 뭐예요? 영수증, 번호표, 로또 용지 이런 거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감열지거든요. 열을 받으면은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하는 종이를 감열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열을 받으면 까만 색깔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에.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감열지와 감압지는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택배 종이 박스 버릴 때 배송장은 떼야 된다. 요새 홈쇼핑 보면 주소 지우는 거 나왔어요. 배송장 떼지 말고 버리라고. 그 분리배출을 망치는 사악한 제품이죠, 그런 거는. 다음에 세 번째가 알루미늄 코팅이 문제가 돼요. 제지 공정에서 알루미늄 조각들이 종이 섬유에 박히면서 얼룩이지근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지 회사들이 알루미늄 코팅 종이 겁나게 싫어해요. 프링글스통 안에 알루미늄 발라져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배출 하고 싶으면 알루미늄을 뜯어내셔야 돼요. 시간 나실 때. 다음에 이것도 알루미늄을 뜯어내셔야 되고요. 다음에 끔종이, 끔속종이, 다음에 양갱 같은 거, 다음에 담배 피시면 담배 안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다음에 선물 포장지로 사용하는 금박지, 은박지 이런 게 다 알루미늄 코팅 종이에요. 얘들은 쓰레기다. 아유, 자꾸 이게 휴지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지관. 이거 재활용 안 된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재활용 잘 돼요.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됩니다. 종이 테이프 안 돼요. 종이 테이프 뜯어내셔야 되고요. 다음에 종이 호일, 유산지, 왁스 종이 이런 거 다 쓰레기입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샀던 종이 다 쓰레기고요. 그 종이 호일 자꾸 생선 구울 때 쓰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후라이팬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생선을 굽잖아요. 종이 호일 위에 뭐가 들어가 있냐?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어요. 실리콘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리콘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고온에 노출시키면 종이 호일에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다 종이 호일 깔고 생선을 구우면 미세 플라스틱이 골고루 코팅된 생선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종이 호일은 생선 구울 때 쓰시면 안 돼요. 알루미늄 호일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이 떨어져 나와요. 알루미늄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호일은 고온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음식을 싸서 보관하는 용도로 쓰셔야지.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다음에 키친타올, 미용 티슈, 냅킨, 핸드타올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이런 종류들도 종이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화장지처럼 보이잖아요. 화장지처럼 보이는데 화장지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얘들은 뭔가 물을 닦는 용도로 쓰잖아요. 손에 물이 묻었을 때든. 그러니까 닦는 용도로 쓰니까 수분이 들어왔을 때 종이가 풀리면 안 돼. 그런데 휴지는 화장실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물에 들어가서 바로 풀려야 돼요. 그래서 휴지는 수분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확확 풀리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놈들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안 풀려야 돼요. 그래서 안 풀리도록 화학 물질을 첨가해요. 이거를 섭윤지력 증강제. 그래서 이런 종이를 섭강지, 섭기에 매우 강한 종이다. 그러니까 물에 안 풀리는 종이라고 얘들은. 그러니까 화장지처럼 만만해 보이지만 물이 들어가도 잘 안 풀리는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페이지에 섞이면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종이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꽤 복잡해요. 다음에 종이팩, 양면에 비닐 코팅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 페이지에 섞이면 재활용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떡하냐? 양면에 비닐을 벗겨내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제지회사로 들어가면 당연히 재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페이지하고는 섞이면 안 된다. 종이팩만 따로 모아야 되는데 종이팩도 일반 팩과 멸균팩으로 구분이 된다. 일반 팩은 종이팩, 멸균팩은 멸균팩. 테트라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테트라라고 하는
독일 회사가 이 멸균팩을 만들어서 테트라팩이라고 하는데 요새 여러 회사가 있어요. 왜 테트라팩인 줄 아세요? 테트라가 그리스어로 사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테트라 회사가 이 멸균팩을 만들었을 때 그 피라미드 모양의 그 사각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요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팩을. 그래서 테트라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다 사각 통 모양이죠. 왜 멸균팩이라고 하느냐? 안에 알루미늄이 속에 발라져 있어서 그렇죠. 비닐이 붙어 있고 또 알루미늄도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의 역할은 뭐냐? 식품 포장지에서 알루미늄의 역할은 빛과 산소의 차단 역할을 해요. 특히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이 중요한데요. 공기가 차단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균이 같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멸균을 한 다음에 멸균팩에 집어넣고 밀봉을 해버리면 상온에서 보관을 해도 안 상해요. 우유팩은 양면에 비닐만 코팅되어 있으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으면 바로 상해버리죠. 요새 멸균팩의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증가를 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냉장고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우유팩이 대세였거든요. 멸균팩은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멸균팩의 비율이 자꾸 증가하는데 왜 그러냐? 음료도 자꾸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많아져서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배송 창고에서 냉장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멸균팩으로 자꾸 음료를 바꿔버려요. 용기를.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종이팩에서 멸균팩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5%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45% 수준으로 올라갔고 지금 계속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종이팩의 구조가 다른 거잖아요. 일반 팩은 양면에 비닐만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멸균팩은 양면에 비닐도 4겹까지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도 들어가 있으니까 종이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둘이 섞이면 서로가 서로의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멸균팩이 많은데 우유팩이 들어오면 우유팩이 멸균팩 재활용의 방해 요인이고요. 우유팩이 모여 있는데 멸균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멸균팩이 우유팩의 방해 요인이에요. 네, 두 번째 강의 듣고 왔습니다. 종이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종이 배출로 불과한 것들이 양면 코팅으로 된 종이컵, 그리고 알루미늄 코팅된 그런 선물 포장용 금은 박지 등 그런 것들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종이 호일, 생선구이용 종이 호일, 그것도 또 이제 종이로 분리 배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양면 코팅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양면 코팅으로 된 종이컵을 쓰게 되면은 이게 재활용이 불가한 이유가요. 단면 코팅의 경우에는 한쪽 면만 풀어서 그게 물에 풀면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양면 코팅의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 코팅, 특히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우리가 콜라를 따라 먹잖아요. 그때 담아서 먹는 그 종이컵을 저희가 재활용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또 혹시나 간과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물론 이 양면 코팅이 재활용이 안 되고 단면 코팅이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그럼 단면 코팅을 많이 사용하면 되겠네, 이거는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네, 종이컵이란 것 자체가 코팅이 된 컵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혹시나 저지른 실수들,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붓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안쪽에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10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저희 건강에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종이컵 같은 거 단면 코팅이든 양면 코팅이든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지양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홍수열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거 외에도 정말 많은 종이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종이 중에서도 또 혹시나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던 그런 종류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얼마 전에 룸메이트가 컵라면을 다 먹고 나서 종이에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뭘 배웠죠? 비행 분석을 그쵸. 배웠죠. 네네. 그러니까 헹궈도 거기에 남은 찌꺼기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하고요. 네. 비슷하게 일회용 컵이 있듯 팝콘 상자, 아이스크림 통 같은 것들도 코팅이 되어 있으니 이것들도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 상식.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호떡과 붕어빵을 저희가 종이에다가 받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종이들은 어디에다 버려야 할까요, 지훈님? 일반 쓰레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헹구지 못하잖아요. 네. 네, 이미 기름이 묻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맞췄네요. 네. 그리고 이게 매년 초에 되면 많이 발생하는 게 있죠. 바로 달력. 네. 지난해 달력을 버리기도 하고 새 달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새 학기가 돼서 되게 많은 노트를 사기도 하잖아요, 학생들이. 네네. 그러면 여기에 되게 많은 스프링이 딸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따로 떼지 않고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정말 종이의 종류가 이렇게 많을지도 몰랐고 네. 저희가 그냥 뭐 공책? 달력? 그냥 다 종이잖아. 종이에 버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달력에 스프링 대신에 종이를 접어서 그것을 뭔가 꼬아서 스프링의 역할처럼 할 수 있는 대안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귀찮은 게 이게 달력은 그래도 1년 정도 쓰면 한 번 정도 버리는 이벤트지만 네. 이게 호치키스 클립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다 빼고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거 솔직히 저도 양심상 제 인생에 그냥 버린 적이 있다고 실토를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접어서 쓰는 방식의 호치키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의 리필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요. 저희가 분리수거 배출을 할 때 그 호치키스 심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또 좋은 말씀 삐삐님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같은 네. 경우에는 그것도 분리 배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종이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희가 신용카드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이 2100년이 되면 일주일에 250g? 그게 신용카드 50장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 양이 1년이 쌓이게 되면 2100년에 사는 사람들은 2500장의 양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뭘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네, 양이고요. 저희가 정말 저희 건강을 위해서라도 종이컵을 지양할 뿐더러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환경, 신용카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환경들을 조금 저희가 많이 지양을 해야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거죠? 이게 박스 테이프가 되게 많이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서 네.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가면 종이 테이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종이 테이프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어쨌든 작으니까 분리 배출을 할 때 이 선별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쨌든 작은 종이들도 물에 녹여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분리가 되는 종이면은 배출하셔도 되는데요. 네. 근데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쪽 면에 코팅이 있고 또 반대쪽 면에는 접착제가 있어요. 그럼 또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접착제가 그 펄프들이 분해되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친환경 테이프가 있긴 한데요. 그 기준에 부합한 건지 아닌지, 소비자들이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박스에 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떼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보통 코팅된 그런 테이프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해서 나온 게 종이 테이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종이 테이프도 만약에 분리 배출이 안 된다면 굳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테이프보다는 종이 테이프가 만들어내는 자원의 시작 자체가 나무이냐 석유이냐의 차이잖아요. 그 그럼요. 과정에서 종이 테이프가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테이프 같은 종류는 그냥 종이 테이프가 조금 더 낫다. 네. 이거는 정말 팩트였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혹시 다음 강의는 뭔가요? 네, 여기까지 올바른 종이 배출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 배출, 가장 헷갈리죠. 네. 네, 플라스틱 배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오겠습니다. 페트병은 이 파쇄해서 세척해서 녹여서 섬유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페트병이나 다른 그 페트 용기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파쇄해서 세척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투명 페트병에 재활용해서 마개하고 라벨이 문제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마개는 닫고 라벨은 떼고. 마개는 왜 닫냐? 마개는 P 아니면 PP 재질인데 재활용은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근데 마개를 떼서 분리 배출하면 선별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게 되면은 페트병에 마개가 닫힌 상태로 가서 파쇄를 하겠죠. 그리고 세척할 겁니다. 그러면 마개도 조각이 날 거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거예요. 근데 P하고 PP라는 플라스틱은 물에 뜨는 가벼운 플라스틱이에요. 페트라는 플라스틱은 무거운 플라스틱이에요. 물에 깔아앉아요. 그럼 뭐예요? 마개는 물에 둥둥 뜨고 페트는 물에 깔아앉아 있죠. 그러니까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뜬 놈을 싹 모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개도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와 페트를 분리해서 각각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곳에서 페트병 마개만 따로 모으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마개를 닫아라고 하는 것은 마개를 그냥 따로 떼서 분리 배출하면은 선별이 안 되는 건데 마개만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재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게 옳고 맞고 자꾸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재활용을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경로든 저런 경로든 재활용만 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병 마개를 따로 모으는 것 자체가 무슨 큰일 나거나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페트병 마개를 모으는 것도 괜찮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페트병 마개는 닫아서 배출해도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페트병 마개만을 따로 모으는 캠페인을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다른 마개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재활용 안 되는 마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유팩의 마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안 되죠. 파우치팩의 그 마개도 재활용이 안 되죠. 치약 마개도 재활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쓰레기로 버려지는 마개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마개들을 살려야지. 너무 페트병 마개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 지금 그 페트병은 포기하고 지금 다른 마개로 제발 좀 눈을 돌리자. 이게 근데 잘 안 고쳐져요. 플라스틱 방앗간 애들한테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줘도 잘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개가 재활용이 되니까 마개 고리도 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한 캠페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마개는 닫으시고 고리는 떼시고. 그 페트병 재활용의 원리를 모르시니까. 기계적으로. 어디서 막 마개 고리 떼야 된다는 캠페인 하는 거 보고 저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개 고리 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자꾸 맹목적으로 캠페인 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개 고리 왜 떼냐? 자꾸 새들이 페트병 마개 고리에 목 졸리거나 뭐 하여튼 해양생물들이 하여튼 뭐 개들이 찢게 뭐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사진 자꾸 보고 페트병 마개 고리가 버려지게 되면은 야생동물한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페트병에 마개 고리를 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야생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냥 페트병에 페트병 고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그 괜히 떼내버리면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니까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페트병 마개를 떼내는 거는 야생동물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유는 정반대예요. 이유는 아예 법이 바뀌었어요. 아예 페트병의 마개가 페트병에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할 것. 왜냐하면 페트병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놈이 떨어져 나오는 게 더 위험하다 지금. 이게 더 합리적인 거죠. 유사한 오류가 마스크 줄 자르라는 거예요. 새들이 마스크 줄에 막 꼬여 있는 거 이거 보면서 안타까워서 마스크 줄을 잘라야 된다. 새들이 마스크 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는 물론 마스크 줄이 문제가 되긴 한데 그거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마스크를 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자르라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니 마스크 줄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게? 그러면 또 마스크 줄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거면 줄 자르나 안 자르나 관계없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터져서 마스크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마스크 줄 잘라야 돼. 그런 식의 논리라면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모든 끈들이 다 문제. 그럼 끈들을 집어넣을 때 무조건 다 조각조각 잘라서 넣어야 되게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도 실천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좋긴 한데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행동이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자.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실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잘하고 있는 거다, 자꾸 이런 오류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개를 닫을 때 그냥 닫아버리면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압축을 할 때 압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벨을 떼고 마개를 떼고 발로 밟고 마개 닫고 요 순서대로 배출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라벨 떼고 마개 떼고 발로 밟고 마개 닫고 이렇게. 라벨은 왜 떼야 되냐? 라벨은 왜 떼야 되냐? 물에 깔아앉아요. 절지선이 붙어있는 라벨들이 문제예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쓰는데 페트나 PS 모두 물에 깔아앉는 플라스틱이에요.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물에 깔아앉는다. 라벨에는 뭐가 들어가요? 색깔이 들어간다. 그러면 색깔이 들어간 라벨이 투명 페트하고 섞이면 투명 페트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죠. 색깔이 섞여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재질이 다르죠. 그래서 라벨은 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독일은 반대로 페트병 라벨을 절대 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독일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나요? 보증금 들어간다 그랬죠. 얼마? 0.25유로.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병이라는 표시가 라벨에 있어요. 라벨 떼면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소비자는 페트병을 반납할 때 라벨을 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독일은 라벨을 안 떼도 페트병 재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론은 우리가 물건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라벨을 떼야만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라벨을 빨리 재질 구조 개선을 해줘야 된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라벨은 물에 뜨는 라벨이에요. 접착제가 붙어있지 않는 라벨은 물에 가라앉는 라벨이고요. 접착제가 사용된 라벨은 PP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뜨는 라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생수 같은 경우에 접착제가 약하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사실 라벨을 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의 압력이 높아요. 라벨이 터지기 때문에 접착제를 강하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 접착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중 라벨을 써요. 그러니까 라벨을 떼면은 윗면만 뜯기는 거죠. 접착제가 붙어있는.
아래쪽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된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라고 하는데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될 투명 페트병은 생수하고 음료 투명 페트병만 해당이 됩니다. 환경부 공식 지침이에요.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이다. 비공식적인 가이드는 뭡니까? 간장, 식초병까지도 괜찮아요. 재활용 업체들은 간장, 식초병 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간장, 식초병은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수, 음료, 간장, 식초까지 괜찮다. 일본 가이드예요. 간장, 식초까지는. 나머지는 식용유병, 그 샴푸, 세제, 화장품병, 약꿀, 올리고당병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페트병, 갈색 맥주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유독 기름에 페트병을 많이 씁니다. 유럽 가면 다 유리병 써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름병으로 플라스틱을 써? 유럽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지방이 많을수록 플라스틱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유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지방 기름기 있는 음식일수록 유리병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기름병으로 페트병 엄청 써요. 지금 주택가의 경우에는 이제 요 투명 페트병만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된 요일에 지자체가 수거하겠다. 투명 페트병만. 투명 페트병만. 잘해봐라. 되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건 뭔 삽질이냐고요.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 배출해. 여기까지는 오케이. 차에 한꺼번에 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선별장에 내릴 때 따로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 관리하면 되지. 그걸 뭐 지정된 요일에만 따로 배출을 한 다음에 별도의 차량을 운반하겠다. 이게 뭐,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커져요. 아니, 투명 페트병이 아니라 지금 주택가 지역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체가 지금 막 흥크러져 있는데, 여기에 투명 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 따로 배출, 이러면 복잡도가 더 증가를 해버려요. 복잡도가 더 증가해버리게 되면 시스템이 더 흥크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요것도 따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되는 건 난 모르겠고, 투명 페트병만 지정된 요일에 분리배출해서 따로 한번 건져보자,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환경보고 욕해, 니 페트병 일병 구하게 하냐고, 지금. 페트병만 살려고 나머지 다 죽일래.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수거 선별의 전체 시스템을 사고를 해야지, 왜 지금 자꾸 페트병 하나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 그러다 나중에 더 엉클어지고 큰일 난다. 답답한 부분이 있어. 아파트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뒷부분에 선별과 수거와 재활용과 관련된 좀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가다가 시간 남으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뒷부분 마무리해야 돼.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지금. 자, 계란판과 과일 용기 같은 것들도 투명 페트예요. 근데 얘들은 판 페트라 그래. 판으로 되어 있다고. 판 페트와 병 페트는 페트긴 한데 첨가제가 달라요. 그래서 고급 재활용을 할 때는 이 첨가제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중저급으로 재활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판 페트와 병 페트는 서로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페트가 매우 민감한 애들이에요. 왜? 고급 재활용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판 페트는 플라스틱, 병 페트에 섞지 마. 얘들은 투명한 페트긴 하지만 병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질구조 개선 해줘야 돼요. 종이 전면 접착 쓰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과점 이쪽이 진짜 문제예요. 제과점이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음료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용기들 보면 라벨이 엉망이에요, 진짜. 오히려 코카콜라나
롯데칠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하도 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제과점 업체들이 자체 PB로 판매하는 음료들 같은 경우에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라벨 자체가 진짜 엉망이에요. 얘들도 진짜 어택을 한번 심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맨 마지막 강의 듣고 왔는데요. 듣다 보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진짜 큰 기업들은 견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작은 기업들 매장 같은 데도 가보면 일회용 컵 되게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그 접착제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안 떼지는 걸로 유리병에 묻혀 놓으셔가지고 재활용할 때 제가 되게 많이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매장에는 사실 규칙 같은 것들을 마련을 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떠올려 보면 원래 지금은 투명 페트병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과거에는 음료수들을 보면 다 알록달록했어요. 대표적으로 7땡 사이다를 생각해 보면 걔네들도 초록색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뀐 이유가 2019년도에 실행된 자원 재활용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걀판에 있는 플라스틱 페트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게 거기 들어간 색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음료수 병들도 거기에 들어간 색소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각각 온도가 달라져서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기업들 다 색소 빼고 만들어라 라고 유예 기간까지 주고 하면서 2019년 12월에야 이 법을 만들었고 그때 되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친환경적으로 바꿨어. 우리 패키지 포기해.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했는데 사실 기업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좀 더 작은 기업들, 작은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되게 작은 곳들에서도 이런 법들이 시행될 수 있게 강력하게 제재가 된다면,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죠. 네, 그쵸. 거기, 아직까지도 보면, 그 페트병 뚜껑에 보면 이중 뚜껑이라고 해서 소재가 다른 플라스틱 뚜껑을 두 겹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도 잘 닦이고 잘 안 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작은 플라스틱을 시민들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촘촘한 규제들을 얼른 만들어야 하고 그 규제들을 완화하고 유예 기간을 두는 것들의 기간들도 빨리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개인이 뭐 분리 배출하고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개인이 바뀌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뭐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분리배출 기준에 맞게 버리자. 또 두 번째, 세 번째 종이 플라스틱 어떻게 잘 분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말씀해주신 부분도 이거는 개인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개인이 솔직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 복잡한 분리배출의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 밑에만 봐도 종량제 봉투에 그냥 배달 음식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거를 솔직히 알 거예요. 아, 그래 이거는 종이고 이건 플라스틱이고 분명히 그건 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인 게 결국에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까 홍수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전처리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이들을 분류하기에 좀 쉽게 만든다든지 뭐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정말 그냥 분리수거, 분리배출 잘해라.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고 정말 이 환경과 이런 것들을 위한다면은 이런 전처리 시설이나 뭐 라벨과 관련된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피피님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 방금 전에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말했지만 기업들이 사실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보면 박스 테이프 되게 많이 쓰고
박스도 되게 큰 거 쓰고 그 안에 에어캡을 되게 여러 바퀴 돌려서 보내요. 네네. 아니면 요즘에는 종이가 또 친환경적이라고 종이로 만든 캡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몇십 바퀴씩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책임이 아니죠. 이미 보내고 그쵸. 있는 그 업자들이 이렇게 해야지 소비자가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부터 먼저 버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포장, 그 다음에 매장에 진열 가도 닷땡소 가면은 되게 네. 작은 물건이어도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요. 알맹이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고 네. 되게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사실 모두가 힘을 써야 하는데 사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은 정부고 그 정부의 가장 영향을 바로 받는 것은 기업이거든요. 네. 가장 크게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기업이고 네네. 그랬을 때 정부와 기업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소비자하고 개인한테 분리배출 잘 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에는 바뀌어야 될 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이 4천만 국민이 바뀌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고요.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뭐 손이 많이 가던 돈이 조금 덜 들던 하더라도 정말 이 환경을 위한 게 지금 이 우리 지구 상태와 모든 이런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는 그게 제일 맞는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오늘 3회 쓰레기와 관련해서 또 홍수열 박 소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제 3회 쓰레기의 역습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쓰레기 학교 강의를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포 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4회 쓰레기 학교는요. 정의정책센터 기후위기 대응센터장 박항준님과 함께 쓰레기 자치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쓰레기 없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날까지 쓰레기의 역습, 저는 지우 삐삐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